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3월엔 무엇을 할까요? 결산을 합니다. 자, 결산을 하면 무엇을 할까요? 법인세를 내죠. 이 두 가지는 머릿속에 놓고 있지만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완료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오늘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2022년도 결산이 완료되어서 올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이미 확정되었거나 아니면 확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많은 실무자와 대표님들께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 정작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3월에 법인세 계산을 위해서 장부결산이 완료되고 법인세가 확정이 되면 정기주총을 해서 결산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결산보고가 되고 이 결산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를 생각해야 되고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덮이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자, 그동안은 경영진으로서 회사 재무제표를 바라봤다면 적어도 결산이 완료된 3월에는 주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뭔가 거창한 부분이 아닙니다. 감정을 좀 덜어내고요. 객관적으로 보자. 장부상 이슈들을 바라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이 주주 관점에서, 주인의 관점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이러한 접근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이 완료되었다라면 대표님들께서는 법인세가 얼마 나올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원래 얼마 나오지? 1,000만 원 낸다고 하는데 우리 열심히 어떻게 잘 해가지고 800만 원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200만 원 아끼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아래 항목들 체크리스트 항목을 드릴게요. 예스의 대답이 몇 개 나오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올해 당기순이익이 2억을 초과했는가?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안 넘었는데 그리고 no. 넘었는데? yes. 많이 벌면 좋은 거죠. 많이 버는 건 좋은 건데 당기순이익을 왜 2억 이상을 남겨놨냐? 이제 여기에 질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억이 넘어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법인세를 낸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법인세는 매몰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낼 수 있다라면 안 내는 게 제일 좋다. 두 번째로는 매출은 그대로인데, 자, 전년의 매출도 60억, 올해도 매출은 60억이에요. 근데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 못 받은 돈이 전년도보다 증가했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 회사의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있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은 똑같이 했어요. 근데 수급이 안 돼. 우리가 외상 때 매출금 못 받았다고 해서 우리 거래처한테 자, 소재비 우리 나중에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저쪽에서도 그렇게 못하겠는데 라고 하면은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자, 또는 매출은 감소했어요. 전년도 매출은 60억이었는데 올해 40억 됐어요. 쭉 줄어들었는데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전년도도 10억이었고 올해도 10억이었다. 이러면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 얼마 내고 말고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거다. 2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스라고 체크하신 분은 반드시 뭔가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회사 내에 연구소를 두고 전담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R&D 공제에 대해서 받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받고 있다라면 안심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받고 있는지 검사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지금 하고 계시는 세무사님한테 검사 받으셔도 되고요.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라고 판단되면 국세청한테 검사 받으시면 돼요. 사전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재무상태표상 단기 차입금이 10억 이상인가?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차입금, 은행에서 빌려온 돈 중에서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어요. 단기라는 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차입금이 10억 이상인가? 그러면 은행에서
기침 한번 하면은 대표님이 마음이 아주 쓰립니다. 아주 무서운 상황에 해당을 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재무제표를 은행에서 아주 좋아하는 느낌의 재무제표로 만들어야 되는 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 얼마 더 내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잘 챙겨보셔야 하고요. 다섯 번째, 재무상태표에 단기 대여금 계정이 존재하는가?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대여금이라는 건 빌려줬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업원한테 빌려준 케이스도 있고 대표이사한테 빌려준 케이스도 있고 우리 처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빌려준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와이프가 하고 있는 회사에 빌려준 케이스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대여금이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지만 못 받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의 계정에 돈이 올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대표이사 가족의 인건비가 비용으로 반영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별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가족의 인건비입니다. 100% 무조건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족의 인건비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건 당연한 부분으로 살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부장이 훨씬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모님은 일 한 달에 한 3-4번 출근하는 것 같은데 훨씬 많은 급여가 나오고 있다. 이거 비용 인정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살펴봐야 되고요. 일곱 번째, 손익계산서 사항에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20% 이상인가?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국세청에서 알고 있어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종업원을 위해서 복리후생비를 많이 주는 인자하신 분이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4억인데 20%면 4천만 원이잖아요. 1년에 4천만 원이나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가 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종업원을 가장한 와이프 급여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쓰는 복리후생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 복리후생비가 좀 높다라고 하면 다른 곳에다가 분배를 할 수 있는 결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여덟 번째, 손익계산서상에 보험료가 영업이익의 20% 이상인가? 이 부분 무엇이냐면 보험료, 4대 보험료 나가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대표자를 위해서, 종업원 아니에요. 대표자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영업이익이 1억인데 우리 회사의 보험료는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매달 한 30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비용 처리되고 있다.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과하다. 왜? 당기순이익이 1억밖에 안 나는데 영업이익이 1억밖에 안 나는데 1억 벌어서 대표자 위해서 보험 3천만 원 들어주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가? 라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자, 다음 번째, 재무상태표상에 재고자산 기말 잔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50% 이상인가? 자, 우리 회사의 잉여금이 20억이에요. 근데 재고자산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뭔가요? 분명히 이상한 회사입니다. 왜 이상하냐면 지금까지 벌어들였던 이익이 20억인데 아직까지 팔리지 않은 재고가 10억이라는 거는 이게 진짜이려면 내년에 이 10억이 팔려서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회사거나 이건 진실된 회사죠. 근데 가짜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원래는 결손인데 은행에서 단기 차익금이 많다 보니까 너 내 이익 내 무조건 이익 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팔린 재고도 안 팔렸다라고 장부상 잡아놔야지 이익이 높아집니다. 자, 헷갈린다. 나 지금 뭔 얘기하는지 방향의 키를 놓쳤다라고 하면 그냥 체크만 하시면 yes. yes가 만약에 5개 이상이다라면 저한테 연락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죠.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이 장부가액, 그러니까 유형자산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토지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기계장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토지 건물이 없는데 은행에서 차입금이 30억이 있어요. 이건 뭐죠? 은행에서 미쳤다고 30억을 빌려줍니까? 뭔가 있으니까 빌려줬겠죠. 뭐가 있었냐라는 거죠. 대표이사에 개인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돈을 법인에다가 올려놓고 비용 처리하고 있는 이런 법인들이 있어요. 국세청이 보면 환장할 노릇에 해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보시고요. 자, 재무상태표상 선급금 잔액이 1억 원 이상인가? 선급은 뭐냐면 돈을 먼저 줬어. 돈을 먼저 준 돈이 1억 이상이다라는 거는 매출이 1월 달에 다시 일어나든지 근데
작년에도 1억이었었고 올해도 1억이고 그전년도도 1억이다. 그러면 돈은 먼저 나갔는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증빙을 못 받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대표님이 나중에 내셔야 되는 소득세가 올라갑니다. 법인이 중요할까요? 대표님 소득세가 중요할까요? 자, 아시겠죠? 법인세보다는 소득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다음 내용. 부채 비율이 500% 이상인가? 은행에서 차입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익이 적당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 1억인데 부채가 5억이라면 부채 비율이 500%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부채를 갚아버리든지 돈이 있어야 갚지. 그런데 돈 또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돈으로 자본금에다가 증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본에다 넣기 시작하면 그 돈은 못 뺍니다. 자, 회사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번 내용은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억 이상인가? 자, 매년 당기순이익이 5억 이상이라서 4년 동안 20억을 쌓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회사는 찔끔찔끔해서 20억을 한 20년 동안 쌓았다. 언제 빼게요? 20년 동안 20억 벌었는데 자, 저거 언제 뺍니까? 뺄 때 세금 무서워서 계속 냅둡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회사를 그만둘 때가 되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세무조사 받고 개인 재산 또 다 날리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매년 결산이 완료되는 이 시점에서 결산 자료를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 체크와 회사의 상황을 반영한 솔루션 검토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자, 주주로서 오너 리스크를 줄이고 적시성 있는 액션 플랜이 필요하겠습니다. 결산 시점이 공교롭게도 법인세를 내야 되는 시점에 해당을 하니까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 눈에는 법인세만 보여. 뭐 다른 거 안 보여. 법인세 얼마 내야 되는데 이거에 꽂혀가지고 다른 게 안 보이시는데요.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재무제표를 바르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이렇게 마치고요. 여기서 5개 이상 해당한다라면 이 문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법인세와 상관없는 어떤 위험 리스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